이어서 얘기를 진행하게 된 신익상입니다. 저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박사님께서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터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출발점이 기후나 환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학부의 배경이 과학이긴 하지만 근데 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생명신학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게 뭐 연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계속 배워가면서 이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기후위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세부적인 건 이유진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잘 말씀해 주셨고,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아주 기초적으로는 이게 적응의 문제와 완화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렇게 기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유진 박사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은 완화의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적응과 완화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적응의 측면에서 또 부각되어야 될 인문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조금 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터치를 하는 가운데 기독교에서 제시할 것은 뭘까로 한번 이야기를 수렴해 가 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유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제가 좀 중첩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중요하게 얘기해 주신 게 정책이거든요. 저도 결국은 정책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서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출처를 제가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해 와가지고요. 이거는 사실 아워월드인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뽑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지도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이건가? 예, 죄송합니다. 예, 질문하지 않고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공급량입니다. 정확하게 아마 2022년 4월 5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 이후에는 데이터가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엔더믹 선언 이후에는 데이터를 각국이 이제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아서 이때가 가장 확실하게 정보가 많았던 거의 마지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허여멀건한 지역이 백신 공급량이 떨어지는 지역이죠. 아프리카 중부지방은 1차 접종 자체가 10% 미만인 국가가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차까지는 무료로 한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차까지는 그죠? 맞았죠? 4차, 5차부터는 지겨워하기 시작했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차까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한 3, 4차 정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엔데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더 이상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알아서 적응한 거죠, 말하자면. 한 2년 반 요 사이에 알아서 적응하면서 된 거지,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다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류가 지구적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그 대응이 효과를 받든 안 받든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푸른색이니까 이게 뭐 심각, 위험, 낮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물 부족 문제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 기후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그 지표는 한
실질적으로 한 일곱 계단 정도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건 3개 정도로 그걸 더 단순화해서 이제 지도화한 거거든요. 기후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짙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 데이터는 2014년 즈음에 예측된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번 계속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 2014년 즈음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2020년도에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이게 기후위기 위험 지표가 나온 거란 말이죠. 허연 쪽이 여기는 심각한 쪽이고 이쪽은 진한 쪽이 심각한 쪽인데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여줬던 어떤 불평등한 구조가 사실은 기후 위험에 있어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시사를, 이게 순수한 예측이긴 하지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평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적응의 문제일 텐데 1차적으로 뭐 완화의 문제도 부분 참여가 되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주로 적응의 문제일 텐데 적응할 때 우리는 개발된 국가 중심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또 대응할 거다라고 하는 걸 코로나에서 이미 학습됐고, 근데 그건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그닥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책임의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책임질 사람들이 진짜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진 않을 게 더 확실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기후 정의의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인 거고, 그걸 우리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는 동네에서 그러면 소비량을 확실하게 줄이자. 이게 일반 대중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호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뭐 핸드폰을 제가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저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갖고서 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생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 거죠. 그런데 저에게 만일 갤럭시 S5 뭐 이런 걸 주고서 저보고 쓰라 그러면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갤럭시 S24를 누가 가져와서 이거 한번 써볼래요? 하면 당장에 바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갤럭시 S24는 소비자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생산자가 먼저 번호를 생산자가 계획적으로 넘버링을 해서 출시 시점을 맞춰가지고 내잖아요. 다 소비될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가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추동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자는 소비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의 주도권이 소비자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생산자에게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사실 자본주의의 이 끝판왕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는 더 많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는 충분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산자 주도의 소비인 거예요, 사실은요. 소비자 주도의 소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생산과 소비의 역동관계 속에서, 특히 생산자가 유발하는 소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2022년 수출 수입 비교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이랑 미국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잖아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거든요. 뭐 한 2000년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 앞섰긴 하지만 뭐 누적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이 1위이고, 근데
생산 소비도 보면 둘이 나란히 1, 2위 하고 있어요. 생산은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소비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많이 사줘서 중국이 또 많이 파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와 생산의 이 역동관계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그 전기차 얘기도 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기차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건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너무도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지만 개발된 국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희귀원소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배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게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는 게 가능할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리튬은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리튬 2차 전지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원료들은 희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코발트. 코발트 생각을 할 때는 아프리카 중부 지역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6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산 방식이 또 정의롭지도 않아요. 거기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라서요. 코발트 할 때 아동 노동 착취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맨손으로 그 중금속인 코발트를 채취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죠. 현장에 가면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기업들이 막상 그걸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느냐는 하도 중간 단계가 유통 단계가 많아서 그게 이제 세탁이 돼 버리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희귀 금속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희귀 금속을 분쟁 광물 뭐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전이 일어나니까 전쟁 물자를 싸게 빨리 내전 속에서 입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전 당사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원료를 누가 먼저 빨리 싸게 많이 파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금이 빨리 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택하는 게 노동 착취로 자원을 싸게 채취해서 싸게 공급하는. 기업들은 좋죠. 그렇지 않아도 희귀 원료인데 싸게 공급해 주니까 땡큐한 거죠. 뭐 이런 구조가 지금 있어서 소송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100%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뭘 보여주냐면 각국이 지금 전쟁을 지원하고 이런 이면에는 원료 확보, 에너지 확보 이런 게 계속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값싸게 에너지와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인권 문제가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 결부된다는 말입니다. 인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이건 인도네시아의 팜나무. 원래는 여기 열대우림이었는데 그거 다 갈아엎고 이걸로 그냥 쫙 깐 겁니다. 우리나라는 팜유 하면 또 라면이죠. 그죠? 라면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 가면 사실 아직도 팜유를 쓰는 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거의 팜유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팜유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가 되면은 여기에 살고 계신 오랑우탄들, 보르네오 오랑우탄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덕에 자기 거주지를 잃어서 지금 멸종 위기종입니다. 대표적인 멸종 위기.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를 우리의 생산 소비 문화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 동네에 주로 많이 살아서 여기서 뭐가 벌어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1차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가공된 것들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인권 말살, 생태계 파괴 이런 게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양자가 연결되면서 우리는 기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인권 말살, 빈곤 이게 서로 연관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정의와 기후 정의가 그래서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것도 사실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한 연구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생태경제학 분야에서 나온 논문 중에서 이 도식 하나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이거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생태 시스템이 변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회 시스템만 생각하고 인권 중심으로 우리가 변혁, 혁명, 뭐 개혁 뭐 이런 거 생각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생태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 문명이 그 안에서 뚝딱뚝딱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회 시스템이 좀 심대하게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세대 내 정의와 세대 간 정의가 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시 수준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 프로세스들이 진행되고, 이 변화 프로세스들은 주로, 이거 좀 잘 안 보이셔서 그나마 거시 수준 얘기했고요. 빨리 또 미시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프로세스들이 다양하게 있죠. 뭐 이거 개인적인 차원 아니면 시민사회의 여러 운동, 뭐 NGO 단체들, 뭐 여기는 NCCK도 아마 들어갈 것 아닌가요? NCCK 저기 이 기후정의 10년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NCCK에 소속된 교단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미 여기서 탄소 중립 선언했습니다. 교단들이 다 탄소 중립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거긴 밑그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선언들을 하고 사실 미시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은 없지 않고 있어요. 있는데 미시적으로 움직이는 이 운동들이 진짜 아까 전에 그 거시적인 수준에서 그걸 이룰 수 있느냐라고 그걸 기대를 못하면서 회의감 속에서 하고 있죠. 그건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시 수준과 거시 수준 간의 이 괴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간 수준이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제시하는데, 중간 수준이 바로 뭐냐 하면 권력과 정치가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중간 수준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고서야 미시 수준의 이 활동들이 구체적인 삶이 진행되는,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 활동들이 거시 수준의 목표와 맞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진 박사님께서 아까 제시하셨던 그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일단 이런 운동하는 거 자금 끊었거든요. 녹색전환연구소는 애초에 그런 거 없었나요? 네, 정부 지원 받던 게 재작년인가부터 끊었잖아요. 작년부터구나. 작년에 딱 끊어버려가지고 작년 말에 진짜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시민사회 지원하는 걸. 그래서 미시적인 활동을 위축시켰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뭘 해나가는 게 있느냐? 그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정부에게 이런 것을 마련하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위치가
우리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입법에 따라서 뭐 예산이 배치가 되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들이 어우러질 때 정책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도 그렇고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아까 뭐 EU 뭐 저기 유럽의 특히 어디야? 독일 뭐 이런 데 말씀해 주시면 거기는 이게 좀 그래도 그런 게 돌아가더라고요.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라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SDG를 정책의 표준으로 삼았더라고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SDG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소랑 연계해서 연구소가 그걸 평가하고 그게 계속 피드백이 돼요. 1년마다. 그러면서 진행해요. 그래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건 SDG 자체의 한계라고 생각은 전 합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무엇보다 관건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럴 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사실 거시 수준의 목표를 이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커플링으로 갈 거냐, 디그로스로 갈 거냐가 아주 큰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 표준은 디커플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IPCC가 제시하는 것, 우리의 국가의 뭐 박사님께서 하셨지만 그 저기 탄소 중립을 가는 거, 기본 베이스는 탈동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SDG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전부 예, 탈동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성장이라도 있어야 지금의 경제가 사실 지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예측을 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가야 적응의 여지도 사실은 말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경제 붕괴가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가 심대하게 부서지지 않는 어떤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고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은 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이런 벌리는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거든요. 커플돼 있었는데 그걸 띄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현실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외에 너무 급격하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한편에서는 디그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 탈성장이라고 하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성장, 뭐 GDP 중심으로 한 성장이죠. 그 중심으로 한 성장을 그걸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를 아예 벗어나자. 또 유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에 일정 부분은 또 그 관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축소 사회를 얘기하시고 할 때는 그 관점이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세계 IPCC가 발표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유엔의 기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탈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이 두 개에서 저도 좀 고민인 겁니다. 이 디그로스는 너무 이상적이고 일부를 반영하더라도 전격적으로 그것만 밀고 나가기에는 사실 좀 힘들고, 그렇다고 디커플링으로 하면 진짜 그게 실현 가능할까? 계속 커플링이었던 그 체제 그대로 가져가면서 갑자기 가르겠다는 건데 충분히 가능할까? 라고 하는 회의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거는, 그래, 우리가 지금 적어도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제도는 디커플링으로 시작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세팅된 게 이건 거죠. 실질적으로 이 두 개를 이어주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간 수준 자체가 이건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큰 기조에서는. 시작하되 은근히 목표를 이쪽으로 잡아서 디커플링 시스템이 점차로 이것의
얘가 이 둘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적절히 어떻게 잘 처리를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디그로스와도 어떻게 만나는 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큰 틀에서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 다른 논문에서는 이걸 좀 더 치밀하게 좀 전개를 했는데요. 신학의 어떤 몇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디커플링과 디그로스의 공존 정도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둘을 너무 한쪽만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디그로스로 점차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책과 제도가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면 법과 규정과 다른 사람 외의 어떤 인프라만 떠올리는데 사실 진짜 결정적인 거는 정책과 제도에서 진짜 결정적인 여전히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거 완비돼 있어도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그거 죽은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런 사람들이 디커플링의 어떤 우리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고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향점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서 디그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두 속에서 이걸 진행해 나가면 그래도 좀 문제는 더디다는 건데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족을 하나 달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걸 접근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쪽에서 이걸 접근하는 게 뭐가 적절할까라고 생각할 때 책임, 교회라고 하면 사명,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 자유 시스템이잖아요. 자유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나 소명이 아니라 자유다. 어떤 자유냐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냥 말로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취지 얘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가 느닷없이 나는 빛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잘못하면 신성모독이잖아요, 사실은요. 지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네가 신이란 얘기냐, 이 얘기한 건데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이거 신적 존재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주적이니까요, 설명이.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줘야지 증언의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스스로 네 증언하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냐. 자기가 한마디로 잘난 체 하지 마. 그러면서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마.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된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준은 사람이 정한 기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옳을 수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거든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이 부분이요. 저는 이게 예수의 자유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고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해 주는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자유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독교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보다도 저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걸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자유 말고 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자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제 자기 성찰하고, 기독교도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전개하는 자유를 향해서 한국 사회에 같이 붙어서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진짜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자유는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자유 시스템이란 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표는 이게 제도와 정책상에서 이제 자유가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가 실현되는 걸로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도 그런 시스템으로, 예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예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생각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그게 중간 수준에도 어떻게 좀 맞닿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